남한의 부잣집 딸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우연히 북한에 불시착하였다. 그런데 마침 북한에 있던 예의 바르고 친절한 군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TV 드라마는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랑의 불시착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북한의 일상생활을 정확히 묘사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과 2달 전 일본에서 대서특필했던 기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소재로 하는 로맨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비꼬고 있죠.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중 배경 대부분이 북한인 경우는 드물다. 한 탈북자는 북한 마을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단순한 판타지에 불과하다. 2달 전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는 것 치고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잘 알고 있지 않나? 알고 보면 기자 본인이 이 드라마의 열혈 시청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일본은 매일 한국에게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도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드라마가 북한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한국에서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일본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또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한때 일본 넷플릭스의 콘텐츠 랭킹인데요. 1위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 2위는 한국의 이태원 클라스, 3위는 무려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일본의 언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최애 드라마를 까내려야 했던 그들의 직업정신을 응원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대만 8개, 말레이시아 5개, 싱가포르 5개, 필리핀 5개, 홍콩 5개, 베트남 8개. 현재 한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반기를 드러내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은 한류 콘텐츠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부터 흔한 일이긴 했지만 C19가 전 세계에 만연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19가 전 세계의 경제를 얼어붙게 하면서 미국의 증시 지수는 대폭락장을 맞이했었죠. 현재는 일정 부분 회복하기는 했지만 주가지수 1만에 접근하던 전성기의 나스닥을 생각하면 이제 겨우 8,000선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이 초라하게 보일 뿐인데요. 심지어 이러한 회복조차 일시적일 뿐이지 실제로 세계의 방역 현황, 특히 미국의 방역 현황은 이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 세계의 증시는 2차 폭락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세를 거스르고 주가 폭등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언택트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통, 게임, 교육 이외에도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에서는 유튜브가 2월에 비해 20% 증가한 이용시간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사용률을 기록했고 넷플릭스의 경우 전년 대비 300%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로 범위를 확대해도 마찬가지라서 넷플릭스는 세일 이전의 주가는 이미 뛰어넘고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넷플릭스에서 300억 원을 주고 판권을 구매했던 미스터 선샤인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그린 한국의 시대극으로서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영상미와 스토리로 인해 서구권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제작된 킹덤은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어 27개의 언어 자막 및 12개 언어 더빙이 제공됐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공포극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으며 극중에 나오는 생소한 사극의 모자들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20년 초 후속으로 공개된 킹덤2 역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막강한 한류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해도 한류는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당장 무려 54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던 아스달 연대기는 방영이 시작되기 전 그 엄청난 스케일과 출연진으로 인해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았었죠. 하지만 막상 공개가 되고 난 후 기대치보다 너무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된 후 계속 보니 볼만하다라는 평을 받으며 어느 정도 이미지 회복이 되는 듯 싶었지만 이전에 모았던 기대치만큼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540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만회할 정도로 성공하는 결과를 낳지는 못했죠. 넷플릭스에서 상당 부분의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 한류 콘텐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1억 8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미 서구권에서 넷플릭스는 삶의 일부가 된 상태인데요. 2016년 서구권 시장은 이미 재패했다고 판단한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일념하에 당시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IPTV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결국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하긴 했지만 미국 드라마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소소하게 소비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에 실망한 넷플릭스는 그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가 싶었죠. 그런데 2018년 아마존이 작정하고 넷플릭스의 시장을 빼앗아버리려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200여 개국에 출시하면서 콘텐츠 확보에만 5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을 퍼부은 것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시장의 선구주자로서 이미 벌어들이고 있던 수익금 대부분을 재투자할 정도로 공격적인 규모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이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인프라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넷플릭스가 열심히 닦아놓은 털을 빼앗으려 한 것이죠.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OTT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국가들이 많았고 아마존 역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존이 손을 뻗치지 않은 청정구역인 아시아 시장을 넷플릭스에서 가장 먼저 차지한다면 서구권에서는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전략을 고민해본 결과 아시아 시장에서 먹히는 콘텐츠는 서구권의 콘텐츠가 아니라 당연히 아시아인이 출연하는 아시아인의 콘텐츠일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파급력을 지닌 한류 콘텐츠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죠. 이 결과로 2016년 60편에 불과했던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는 2019년 5월 기준 300편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넷플릭스에게 2차 시련이 닥칩니다. 2019년 하반기 미국을 시작으로 애플에서마저 애플TV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100여 개국에 서비스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2019년에만 콘텐츠 투자 비용으로 60억 달러 한화로 7조 원을 지출했다고 하죠. 게다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마블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전면 철수시키며 한동안 인터넷상에서는 마블 없는 넷플릭스를 탈퇴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아마존, 애플, 디즈니라는 세계 굴지 기업들의 공세에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 불과했던 넷플릭스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 비용은 그저 대기업들의 투자 비용을 아껴주는 결과만 나왔을 뿐이라며 넷플릭스는 곧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정작 C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넷플릭스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공룡 기업들은 아직 초기 투자를 진행하며 점유율을 야금야금 늘리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집에 갇혀있게 된 전 세계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독보적 1위 넷플릭스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OTT 서비스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신흥국가 시장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업의 서비스가 아닌 넷플릭스만을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넷플릭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한류 콘텐츠라는 독보적인 존재 때문이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서구권 시장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상으로 접어들어 넷플릭스를 보든 아마존 프라임을 보든 애플 TV 플러스를 보든 대부분 비슷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시청자에게 큰 매력을 어필할 수 없는데요. 이들에게 있어 새로운 시장인 아시아 권역에서는 그동안 넷플릭스가 투자해온 한류 콘텐츠가 막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이 생소하여 넷플릭스가 영향력을 넓히는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쓸구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한순간에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 모든 이들의 관심은 한류 콘텐츠를 지닌 넷플릭스에 쏠린 것이죠. 그 결과 국가들의 상위 콘텐츠에는 대부분 한국의 콘텐츠들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류의 콘텐츠가 서구권 시청자들에게도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영국인 시청자는 나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근 4달 동안 영어로 된 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 전달된 그녀의 상황은 무려 1만 개에 가까운 호응을 받으며 해외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나도 그래. 넷플릭스가 더 이상 나에게 영어 콘텐츠를 추천해주지 않아.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다는 말이야? 난 이미 중독 수준이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최근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한소희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이 여배우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해외 네티즌들이 지속적으로 몰려와 비난을 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과거 나이젤 베프티스트 파트너 디렉터를 통해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미국의 미디어 잡지인 버라이어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시장에서 잘 먹힐 거라 확신했었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다. 한국 드라마는 지금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했죠. 현재 전 세계에서는 K-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의 방역 모델이 큰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각종 의료물자도 한국 제품이 폭발적인 수요를 얻으며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는 기존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아시아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권 시장에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에 무너지면 그것은 위기로 남을 뿐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대응력으로 이를 맞이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내실을 다져온 한국은 2020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여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장 동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현 상황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란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 한국의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동결했고 이는 미국의 명령을 따라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게임에서 패배자는 한국과 한국의 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의 발언입니다. 2010년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계좌는 동결돼 이란이 손을 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계획적으로 출동시켜 한국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했고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경제 취재진에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란과의 문제가 일단락되려 하자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 국적의 어선 808 청나무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에서 위법 조업을 했다가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베타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될 당시 어선에는 김 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한국해양수산본부는 일본이 납포한 청남 8085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업 지도선 무궁화 40호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베타 경제 수역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을 보시면 심지어 독도까지도 일본의 영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도 일본의 베타 수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한국 민간 어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동남 해상에서 한국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선박이 대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가 한국 측 베타 경제 수역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라고 답하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대치 지점은 한국과 일본 서로가 자신의 베타 경제 수역이라 주장하고 있는 대립 구간입니다. 베타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즉 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 아래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구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한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본은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이 제재하려 하자 이를 외교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말이죠. 현재 전라남도 모포시 임성리역에서 해남군까지 있는 66km의 지상철도, 그리고 해남군에서 보길도까지 있는 28km의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있는 73km의 해저터널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상되며 이 터널이 관통되면 세계 최장 터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KTX도 연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육로로 말이죠. 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전남과 제주가 공동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가 제2공항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제주 해저터널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에서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5억 원 증액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이 넘고 공사 기간이 15년 걸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주변 열강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탐냈습니다. 19세기 말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표현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제주도를 어업자원의 요충지로 인식하고 어장을 침탈했고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제주 어민과 이를 빼앗으려는 일본 어민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제주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일본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됐고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폭격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도 미국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 6만 7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키며 각종 군사시설을 제주도에 구축했습니다. 미국도 일본 봉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폭격을 위한 군사기지로서 제주도를 빌려줄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제주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이경영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해저터널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우려된다 전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다. 목포, 해남, 보길도, 주자도, 제주도가 두세 정거장 수준이 돼 관광 형태 자체가 당일치기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주도민이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제주 해저터널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 해군기지도 동시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섬이 아닌 내륙 지역이 되면서 인프라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16년 설립된 제주 해군기지도 규모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임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취소하자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개최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